저도 이제 어머님들 많이 만나는데 일단 고교학점제라는 용어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뭐가 바뀌고 뭐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까지는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막연하고 불안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학에서 정해주는 선택 과목에 내가 맞춰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교학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내년부터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학교 현장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궁금증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요, 고교학점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는 그런 특집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원주중학교에서 진로전학 상담교사로 있는 최이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와 진로코칭 저자 1월세 임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가장 크게 어떤 점이 변할 것 같은지 선생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학적으로 바뀌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교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는 없는데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동 수업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의 형태가 바뀌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학급의 담임 제도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사물함에 놔두고 대학생처럼 이렇게 수업을 이동하는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25가 바뀌면서 2022 교육과정이 들어갑니다. 2022. 네, 2022가. 근데 여기에 대한 또 공부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참, 근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데, 그동안은 이제 문과반이다, 이과반이다, 그래서 문과 애들은 이제 사탐,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과탐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섞이죠. 네. 다 섞이게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전공을, 수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러면 기존 단위제에서 학점제로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선생님? 이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수업 실수를 부르는 단어가 기존에는 단위였는데 학점으로 바뀌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단위제는 현재 고3까지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학점제는 현재 고2부터 고1까지는 부분 도입 단계로 적용이 돼 있고, 지금 내년에 고1이 되는 2009년생은 이제 이게 전면 시행이 되는 그렇죠.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점제에서의 그 학점도 단위랑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수업량 기준이 50분 기준으로 17회 수업이 아니라 16회 수업으로 좀 약간 줄어든다.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과목 선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목 선택을 하면 이걸로 학생들의 수강 신청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질까요? 이제 그 수강 신청의 큰 틀을 보면요. 일단 입학 후에 이제 진로 탐색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네. 아이들한테는 설명이 되니까. 그리고 과목 안내, 그리고 선택 과목도 그런 설명회가 또 있을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수강 신청 사이트가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수강 신청 제출하고 그다음 결과 확인하고 이제 변경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 보면, 프로세스를 보면 5월 달에 이제 과목 특성 진로가 이제 저기 안내가 되고요. 네. 7, 8월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제시합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하고 이제 맞추는 거죠. 수강 신청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수강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 변경 이렇게 되면 솔직히 그 이제 그렇게 이게 이루어진다면 네. 그 학교에 이제 폐강 과목도 나올 수가 있다는 그렇겠죠. 겁니다. 네, 예.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과정에서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 걱정되는 부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교사 수급입니다. 교사 수급이요? 그래서 그 네. 학교마다 시설도 이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게 편차도 이제 있죠. 편차도 학교에 많고요. 따라서.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대안책은 이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는 저희 공동교육과정, 네네. 예, 그걸 묶어서. 한다는데 네. 저희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처음 어떻게 된 걸 모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좀 걱정도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예. 좀 깜깜이적인 부분이 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프로세스 과정에서 또 선생님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9월에 보통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7월에서 8월 동안 그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학교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요조사를 할 때 이 아이들이 다 진로가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죠. 아이들이 그래서 진로가 어느 정도 나와야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진로 선생님 아니면 뭐 진로 코디네이터 이런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 진로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은 9월에서 10월까지 그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신청한 과목을 학교에서 이제 보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부터는 수강 신청 그 정정 기간을 둬요.
대학교처럼 내년 그 12월부터 2월까지는 수업 반편성을 하고요. 네, 수업 시간표가 이제 학생별, 교사별, 교실별로 이렇게 네. 작성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3월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한테 이런 선택권을 주어진다는 면에서 우리 아이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직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진로를 너가 뭐 지금 하나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가는 그 과정은 있어야 된다.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무전공도 요새 선발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면 꼭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 무전공으로 그 상위권 대학이 뽑고 싶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진로가 안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대학에 와서도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들. 그래서 좀 대학들에서 보고 싶은 부분은 요새 이제 성균관대나 한양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탐구 역량이 있는 아이들을 뽑고 싶다고 네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생부에는 그 진로를 찾아가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흔적들이 학생부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를 딱 포커스하는 그렇죠.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봐도 좋다. 그래서 대신 너가 좀 좋아하는 과목부터 좀 시작을 해라. 이렇게 네. 좀 저는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고등학교에서 할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계열 선택이 돼야 되는 거. 하다 어떤 학생한테 네가 어떤 계열을 지금 들어가 있고 거기에 과가 뭐고 그리고 과 선택이 된다면 어디가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실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일단 계열을 알아야 돼요. 계열 속에 들어가면 이제 과가 여러 가지가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고등학교 올라가도 갑자기 수강 신청한다?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전에 한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예, 생각도 안 네, 해봤는데.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제 우리 진로교사뿐만 아니라 진짜 타 과목 수능에도 중학교 때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면이 중학교 때 그런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학교 지금 교육 과정 학생들을 내에서도. 보고 있으면 네네. 진짜 이게 바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신청이나 그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본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기본은 계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계열은 교육 계열의 전 사범대학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이게 돼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않겠냐. 저도 이제 어머님들 많이 만나는데 일단 고교학점제라는 용어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뭐가 바뀌고 뭐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까지는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막연하고 불안하다라고 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아이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입시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고교학점자 입시는 좀 뒤로 밀어두는 좀 이따 생각할게요. 그렇죠. 지금도 너무 복잡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질문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그 2009년생 아이들은 내가 정말 성적이 안 되면 졸업을 못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미수제라는 것이 전면 시행이 되면 도입이 되게 돼요. 미수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의 F학점 같은 것인데 아이들이 그 학업 성취율이 어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점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게 우리 2009년생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제가 되면 I를 받게 됩니다. I. 근데 미수는 보충 수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졸업은 시킬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걱정은 안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되는 공부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학교를 갔었을 때 체감도를 바탕으로 지금 고교학점 전면 도입된다는데 준비 정도는 어떻게 체감을 하세요? 제가 이 고교학점제와 진로코칭이라는 책을 쓰면서 작년부터 이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을 좀 많이 다니고 있는 네네. 편인데요. 사실 제가 교육 대기자 TV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좀 지역의 그런 정보의 불균형을 좀 줄여보자 맞아요. 너무 이런 크죠. 생각에서 제 그런 사명으로 혼자만의 사명으로 어쨌든 고교학점제의 그 핵심은 과목 선택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고등학교들의 과목 편제를 좀 제가 비교해드리고요. 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것은 이 지역에서는 이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피부에 닿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찾아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그래요? 수밖에 네. 없었고요. 네. 그럼 제가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좀 뭔가 연구 논문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23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 탐색이라는 연구 논문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연구 논문은
고교학점제를 연구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그 장학사님들의 그 면담으로 조사를 한 예, 연구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선택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 과정의 불평등, 교육 결과의 불평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탐색을 했는데, 일단 소규모 학교는 학급이 적기 때문에 교사가 충분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읍면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는 강사 섭외가 너무 힘들죠. 특별 강사 네, 같은 예. 분들을 구하기도 너무 과목을 힘들고. 늘려야 되는데 강사 수급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거점형, 공유형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인근에 가까운 학교들끼리 연합을 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도 대도시나 이런 곳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학교가 먼 또 그런 지방도 있단 네네.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 과정을 또 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으로는 그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가 지금 2018년부터 한 7년째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에는 여건이 간단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과목 개설에서의 편차는 어떻게 체감을 하셨어요? 큰 대도시나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전문 교과라고 하죠. 그 특목고에서 들을 특목고에서. 수 있는 그런 예. 과목들을 아이들이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좀 지역으로 가다 보면 꼭 아이들이 그 기계공학과나 이런 쪽 가야 되는 들어야 되는 물리투조차도 좀 없어요. 듣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고급 물리를 들은 학생과 그 여건 안에서 물리투를 어쨌든 못 듣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성적 산출을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되면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가 아닌가를 성적 산출 방식으로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 이 부분에서 고교학점제와 찰떡궁합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028 대입개표인데 그렇게 반영이 안 돼요.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병기되는 네, 방식으로 같이 들어가죠.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과연 맞냐? 성적 산출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 취지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참 본인의 흥미를 가지고 진로를 적성해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뭐 학교를 간다는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학에서 정해주는 선택 과목에 내가 맞춰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교학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인데, 강남의 일반 고등학교 예전에 뭐 입결이 좋았다, 이 학교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이제 내가 선택하는 그 교과목이 거기 있나 하는, 이제 좀 이렇게 진로가 앞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들의 부담감이 당연히 많아지죠. 예. 제도가 처음 되고 2028 대입 들어가면서 학부형들도 걱정하고.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듬성듬성 줄을 세운 거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은 약화됐다. 그건 이제 명확한 사실이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고1까지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 고1까지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9등급제 상대평가를 하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은 고3 1학기에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신 아이들이 준비를 할 때 좀 부담이 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고1까지는 되는데, 우리 2009년생 이하 아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으면 지금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공통 과목까지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5등급제로.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나가면 이 말씀을 꼭 어머님들께 꼭 드려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다. 우리 아이들은 고3까지 등급 경쟁을 해야 된다. 5등급제지만. 그리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현재 고1보다 한 10과목 정도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선택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절대 내신 경쟁이 널널한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이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정할 때 가이드를 좀 나눠드리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한다면 지금 중학생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진로 선택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등학교 과목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틀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확립이. 본인이 잘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그 중학교 때부터 그 본인의 진로 적성 같은 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내 흥미가 뭔지 파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중학교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학생도
어떤 학과 개념이나 이 전공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저희 중학교 진로가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달라졌다고 보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꿈 찾기 많이 했어요. 학교 수업 작업도 꿈을 찾고 뭐 하자, 꿈이 변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한테 꿈찾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학종까지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중학생이지만 학종까지도 좀 준비를 해본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내신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생부 전반을 지금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학생부를 낱낱이 정성 평가하는 전형이죠. 그래서 학종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신경 써야 될 그 아이들은 자연 계열로 선택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인문 계열 아이들도 조금 유의해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경제나 이제 경영, 상경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 과목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적분 정도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등급이라던가 원점수는 좀 높게 가져가야 유리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게 유리하고요. 그러면 가장 신경 써야 될 학생은 자연 계열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같은 학교들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그렇죠. 과목을 안내한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핵심 권장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라. 그리고 권장 과목은 이수를 권장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래도 이 두 가지를 다 듣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학생들이 또 뭘 선택하려다가도 등급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급 받기 어려운 과목과 쉬운 과목 이런 셈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권장 과목은 그래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선생님. 대학이 제시해 놓은 것은 일단 들어야 되고요. 전직 입학 사정관 네. 출신이어서 이제 대학이 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예, 예. 드릴게요. 일단은 대학이 바라보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관점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너희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발표하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현황을 보면 서울대 경제학부가 경제 수학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선택할 수 있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만 제대로 이수해도 우리 서울대 경제학부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의 이런 관점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전문교과 어려운 거 들었다고 절대 이 아이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전문교과나 이제 멋짐이 묻어나는 그런 과목을 들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희망하는 학과에 관련된 그 등급 나오는 과목 있죠. 네네. 공동과목, 일반 선택 과목, 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A, 원점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충실히 이수했는지가 네. 가장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와 객이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지금 중학교 부모님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지금 고교 선택을 놓고 둘러싼 설명회가 붐이잖아요. 거의 뭐 어딜 가도 다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고교학점제가 고교 선택에 어떻게 미칠지, 고교 선택을 놓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의견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주 피부로 느끼는데요. 그러시죠. 제가 이제 네네.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네. 다 이 질문 아닌가요? 예, 다 이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 고교 선택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 학교 강의를 했는데도요, 인원이 엄청 많이 오는 걸 보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 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 특목고냐, 뭐 자사고냐, 일반고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 성향이에요. 어머님들이 학생 성향을 파악 안 하고 예. 저한테 그냥 뭐 특목고가 좋아요, 자사고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고교학점제 제도로 예. 어떤 게 유리할까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반대로 좀 자기주도적인 학생은 저 일반고를 관계 없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주변 분위기에 좀 분위기 타는 휩싼다든가 친구. 예. 이런 아이들은 면역 분위기가 좋은 그 특목 자소가 좋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잘하는 아이는 어딜 어딜 가도 가서 잘하는 잘해요. 거고요. 그 친구 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빼고 얘기해요. 예, 어딜 가도 잘하니까. 특목고의 경향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사고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국제고 같은 경우는 외고도 많이 올라가지만, 네. 외고가 이제 앞으로 의대 진학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면 국제고가 1.88 경쟁률이에요. 네. 근데 최고치예요. 특목고로 예, 전사고 예. 관심도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영재고부터 지금 과학고 들어갔죠. 이제 좀 들어가면 외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성적 같은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관심이 많죠. 지금은 그 특목고를 가더라도 과학고를 가더라도 3학년 1학기 때는 거의 아이들이 전문교과니까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특목고 가도 전문교과도 5등급제로 등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등급
어쨌든 지금은 10% 이내 들면 되기 때문에 특목고와 자사고가 가졌던 그 약간 불리함이 완화되었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시를 40% 비율로 유지하는 그 대학들 있죠. 16개 수도권 대학들. 그 비율을 지금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2028 대입 기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할 때도 이 부분을 또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2020년 대입 공정서 강화 방안 때문에 지금 16개 수도권 대학들이 정시를 40% 이상 선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대학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경희대, 다 가고 고려대, 싶어 하는 성균관대, 데죠. 연세대, 한양대 예. 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수시 2월까지 생각을 하면 40%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그렇죠. 지금 정시에 뽑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어. 여전히 수능 준비에 유리한 학군지도 어.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에서요. 이제 지금 특목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특목고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리 그 학교의 어떤 좀 저기 교과목이나 이런 걸 좀 미리 자기가 편제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저도 특목고가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특목고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 학교들의 수행평가나 아니면 뭐 보고서, 논술 보고서 다르거든요, 일반고랑.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자기가 한번 등급을 조정을 해봐야 돼. 했는데 난 그래 특목고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본다면 그 본인한테는 당연히 마이너스죠.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려요. 교육과정 편제표를 왜 봐야 되냐면 우리 아이 성향이 수학을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이 학교는 수학을 일주일에 4단위를 공부를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 4번의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힘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수학 단위가 조금 작은 학교들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3단위든. 이런 식으로 좀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지금은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어쨌든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중학생들이 어떻게 고교학점을 대비하고 대입을 생각하면 좋을지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조언 덧붙여 주세요. 또 학생들이 이제는요 독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독서에 대한 독서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심화 탐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요. 아까와 같이 이제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 그런 커리어링을 통해서 진로를 찾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고 계열 정도는. 계열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이 독서 중요성이 왜 그러냐면 제가 관내에서 이런 고등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학생들이 와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보는데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문제 해석을 못해서 시험 문제를 못 봐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본대요. 이게 전부 다 독서 기반에서 학생들이 이제 안 돼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특목 자사고 진학 예정인 학생들은 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에 내가 맞느냐를 진짜 알아보셔야 돼요. 실제 범위나 심화 같은 공부나 아니면 수행평가나 수행평가도요 특목고는 다르거든요. 일반고하고 수행평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 계열파라고 그래요. 계열파. 아이들이 이제 계열이 7개 있잖아요. 인문, 사회, 자연 그리고 의학이 있고요. 예체능이 있고 교육공학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서요 학생들이요 난 인문 계열이야. 그 안에 나는 무슨 과야? 그 안에 나는 이 관심이 있네?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내신 10%의 아이와 내신 11% 아이 어떨까요? 내신 5등급제가 되면 예. 희비의 교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내신 10%의 아이는 9등급제는 2등급이었던 아이가 5등급제가 되면 1등급이 되는 네네. 거고요. 11% 한 끗 차이 11% 아이는 내신 5등급제에서 어떻게 되나요? 2등급. 그렇죠. 그러면 9등급제 이 아이는 몇 등급 취급이니까요? 4등급까지 4등급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수능 최저, 수능 최저도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면접,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학생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요, 학생부 기록을 챙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자꾸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 학교들이 워낙에 수시로 학생을 잘 보내기 때문입니다. 편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일반고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면 저희끼리는 얘기해요. 각자 도생해서 학생부 기록을 챙겨야 된다. 너희들은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깊이 있는 탐구도 해야 되고 진짜 이건 멘붕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는 탐구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이세요. 근데. 매우 현실적입니다. 네, 현실적인 조언까지.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이요. 고교학점제를 놓고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귀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